아이들, 자 그러면 이어서 8강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과 제도의 개편에서 정치 변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래는 봤죠? 통치체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수치체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봤고, 특히 이 명정법, 대동법, 균형법이라고 하는 세금제도의 변화는 약간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해요. 하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분단조치를 볼 텐데요. 앞서 봤던 세금제도의 변화 못지않게 뒷부분에 정치 변동과 관련된 내용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붕당이라는 당들이 등장하고 시작하거든요. 지금의 정당과는 좀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비슷한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었던 존재. 여기다가 학문적인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까지 엮여있는 관계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과 비교를 하자면 방금 얘기했듯이 정치적 성격도 띠면서 학문적 성격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붕당이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6강에서 봤듯이 훈구와 살인이 있었고, 이 대결 속에서 선조시기부터 드디어 살인이 집권하게 됐다. 살인이 이렇게 집권할 수 있었던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는 그들을 뒷받침하는 각 마을마다의 귀약인 향약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학교이자 자신들의 스승에게 제자를 드리는 교육기관인 서원이라는 존재가 바로 살인을 뒷받침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살인이 집권을 한 이후에 선조 시기에 동인과 서인으로 각각 분단됐다고 했고, 동인에는 대표적인 인물은 이화, 조식 이런 인물들이 있다면 서인에는 이, 성혼과 같은 인물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했고, 이들이 갈리게 됐던 이유는 김유원이라는 사람과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어떤 관직을 둘러서서 싸고 다투면서 시작됐다고 했는데, 어떤 관직이었냐면 이조 전랑이라는 관직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조는 우리 의정부 6조 할 때 6조 있잖아요. 이, 호, 예, 병, 형, 공, 조,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호조. 그 2조고, 2조에서 하위 관리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지고 있는 관직이에요. 자, 2조는 원래 관리 임명과 관련된 인사를 담당한다고 했죠. 그 인사 담당의 실제 실무자가 2조 전랑이라는 관직입니다. 이 2조 전랑 관직을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이 다투면서, 김유원과 심의겸이 다투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동인은 새롭게 등장한 살인이었고, 서인은 원래부터 있었던 살인이었어요. 누가 더 많았을까요? 새롭게 등장한 살인들, 바로 선조 시기에 집권을 하면서 정계로, 정치권으로 대거 유입됐던 살인들인 신진살인이 더 많았어요. 동인의 힘이 더욱더 막강할 수밖에 없었고, 처음에는 이 동인이 집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매우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건의 이름은 정여립 모반 사건입니다. 자꾸 중요하다고 하면 안 되는데, 시험지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정여립이라는 사람은 몹시 독특한 인물이긴 해요. 정여립은 조선 중기에 살았던 약간 독특한 양반이에요. 대동세계를 꿈꿨다라는 평도 있고요. 대동은 모두가 함께 더불어 동등하게 지내는 거. 그래서 스스로가 대동클럽, 대동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모여가지고 서로 놀기도 하지만 군사훈련, 활쏘기 대회 등을 여러 등 해가지고 전주 지방에서는 어느 정도 인망이 두텁고, 그러니까 인기가 많았던 인물이 정여립입니다. 근데 이 정여립이 동인 쪽에 속해 있는 인물이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정여립이 왕에게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고 하는 투서가 몰래 들어와요. 정여립이 모반을 꿈꾸고 있다. 왕에게 반역하려 한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관리들이 정여립을 잡으러 갔는데 정여립을 잡아오지 못하고 시신을 들고 옵니다. 그들의 얘기로는 정여립이 막 도망가다가 힘이 다 있는지 칼을 딱 세워놓고 그 위에 엎어졌대요. 그래서 그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정여립이 모반을 꿈꾸었다면
정말로 자살했을까? 라는 생각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 정여립이 실제 모반을 꿈꿨는지는 미스터리인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정여립이 죽고 나서 이 사건을 그대로 정리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과연 정여립과 함께 결탁해서 모반을 꿈꾸었던 자가 누군가를 색출하는 조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선조가 이 무거운 책무를 누구에게 주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인물에게 줘요. 송강정철입니다. 들어봤죠? 문학시간에 나오잖아요. 관동배우 같이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대표적 인물인 그 송강정철이에요. 매우 정치적인 이 당시 인물이었는데 송강정철은 정여립 모반 사건을 다루면서 송강정철은 서인 쪽 사람이에요. 정여립은 동인 쪽 사람이었고 근데 정철이 이 정여립 모반 사건을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연루자들을 정말 물새 틈 없이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조선은 기본적으로 범죄자에 대해서는 자백을 들어야 했고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했고 이 자백을 하기 전까지는 뭐가 허용되냐면 고문이 허용돼요. 고문을 막 해가지고 결국에 입 밖에 내는 거예요. 내가 왕에게 반역하려고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면 목이 잘리겠죠. 그래서 이 정여립 모반 사건을 조사하면서 정여립 집에서 나오는 편지 한 장이라도 연루된 동인이 있다면 다 잡아다가 고문하고 불게 되면 반역시켜주고 또는 고문받다가 죽고 해가지고 약 1000여 명쯤 되는 사람 죽었대요. 매우 이례적이었던 사건은 뭐냐면 원래 반역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죽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정도라는 게 있었어요. 뭐 6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고문을 하지 않는다, 죽이지 않는다. 뭐 8세 미만의 어린아이는 노비로 죽이지 않고 그냥 노비로 삼다 이런 거 있는데 그런 정도를 지나쳐서 정말 샅샅이 뒤지듯이 나아갑니다. 결국 정말 동인이 크게 몰락하고 서인이 크게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됐던 사건이 정여립 모반 사건이었고 동인 쪽에서는 이 정철이라는 인물은 정말 처죽이 사건이에요. 저 놈 때문에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송강정철의 어마어마한 권세는 오래 가진 않았어요. 그 다음과도 연관이 되는데 선조가 개인적으로는 약간 스스로의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무슨 컴플렉스냐면 직계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예성동주 명종 다음에 선조잖아요. 근데 명종은 자식이 없었고 자식이 없는 명종이 후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신의 조카, 아버지가 없던 조카들을 불러다가 막 하던 도중에 매우 지혜로운 인물이다 라고 해서 그 왕위를 자신의 자식이 없는 명종이 선택했던 인물이 선조입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선조는 왕이 됐지만 문제는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계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선조는 아마도 직계자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조는 정식 왕비로부터 아들을 낳지 못했던 거예요. 대신 후궁은 무슨 빈 이렇게 보거든요. 후궁으로부터 아들들을 많이 낳긴 했어요. 임해군부터 시작해서 광해군, 순창군 뭐 이런 사람들 낳는데 이 아들들이 성인이 되고 장성하도록 다음 왕이 될 사람으로 선정을 하지 않아요.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세자라고 하잖아요. 세자를 선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정식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광해군으로 보이는 땡땡군 이런 호칭은 또 군호라고 해서 왕자들도 많이 왔고 왕실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보통 세자로 책봉되는 정식 왕비의 아들들은 무슨 대군이라는 칭호를 받아요. 반면 광해군처럼 후궁으로부터 낳은 아들은 땡땡군이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바로 광해군이 후궁 출신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송강정철이 뭘 건드냐면 빨리 후사, 세자가 결정돼야 나라가 안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선조로부터 내쫓김을 받는 거예요. 네가 감히 다음 왕이 될 사람까지 신하가 논하다니 여봐라 내쫓아라 라고 해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같이 서인들도 되고 힘이 약해지는 거죠. 송강정철은 유배를 전라도로 왔고 이 전라도에 와가지고 맨날 왕만 바라보는 거예요. 원래 꾸준히 왕실 주변에 살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항상 임금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송강정철의 가사문학을 보면 항상 님을 찾고 있고 문학 시간에 분석하겠지만 그 님은 항상 임금님이죠. 이런 사연이 속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동인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데 이 동인은 두 개의 파가 갈라지게 돼요. 송강정철을 비롯한 서인들이 우리한테 너무 막대했으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부인 반면에 아니다, 그들과 함께 나아가야 된다, 온건하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어요. 남이. 그래서 정유립 모반사건과 송강정철의 건저의라고 하거든요. 다음 왕세자를 뽑는 이 건저의 사건 이후로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의 붕당은 북인, 남인, 서인이 존재하게 돼요. 그러다가 뭘 겪게 되냐면 임진, 외란을 겪게 됐고, 이 임진, 외란을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전쟁에도 크게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뭔가 강력한 이야기를 주장했던 이 북인들이 대거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인들이 아주 강성했다면 남인이나 서인은 그 존재를 지키는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그래서 광해군 때 정권을 광해군 북인 정권이라고도 보통 부릅니다. 그럼 뭐 광해군 하면 기억나는 사실 있죠. 먼저 중리외교, 여러분 기억해야겠고, 바로 북인이 바로 그 중리외교와 함께했던 인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인물인 거죠. 하지만 결국 이러한 일 때문에 왕에서 쫓겨났죠. 그 사건 인조 반정이라는 사건이었고, 인조 반정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인들이 이 이후에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인조 반정을 일으켰던 서인이 몰락시켰던 집안이 분당이 있으니 북인이 분당을 몰락하게 돼요. 그래서 인조 반정 이후로부터는 북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남인들이 이것을 돕는 형국으로 나타나게 돼요. 보통 우리가 붕당 정치다라고 하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상태는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당이고 이것을 견제하고 있는 분당이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의 여당과 야당이 있는 거죠.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당, 여당, 그것을 견제하는 정당, 야당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고 그냥 그런 데로 흘러가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를 발생하냐면 현종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왕을 좀 보면 인조 때 반정이 일어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병자, 호란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삼전도에 굴욕 겪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효종이 왕이 됐는데, 효종은 아버지를 위해서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정벌하자를 주장했기 때문에 효성스러운 아들이구나, 효종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효종이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에요. 두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소현세자라는 인물이었어요. 소현세자. 조선시대 왕자 중에 가장 좀 불운한 왕자 꼽히는 사람이에요. 삼전도의 굴욕을 겪고 나서 자신의 동생 효종의 왕자 때 분호가 복림대군이었거든요. 이 소현세자가 복림대군과 함께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소현세자는 약간 지금으로 따지자면 신지식인 정도에 해당하는 인물인가 봐요. 새로운 청나라에 가서 복수만 꿈꿨던 것이 아니라 청나라에 갔더니 서양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수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랑캐 나라는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배워야 될 것이 더 많지 않을까 라고 해서 서양 문물들을 대거 수입해 오는데도 힘쓰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에 인조가 굉장히 기분 나빠했다, 싫어했다 라는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무려 7년? 10년? 여간의 인질 생활을 끝내고 소현세자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소현세자가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독살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죠. 왜냐면 소현세자의 시신을 봤다는 소현세자의 처남이 뭐라고 기록을 남겼냐면 몸이 까맣고 입안은 파랗더라 라는 기록을 남겼거든요. 까맣고 파래?
뭔가 독살의 의혹이고 독살이라면 아마 그의 아버지 인조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소현세자가 죽고 나서 그 뒤 세자는 다음 왕이 될 왕자잖아요. 왕자가 죽으면 누구에게 그 권한이 넘어가냐면 그의 아들들에게 넘어가요. 소현세자도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법도에 따르면 소현세자가 죽으면 세자 대신에 세 손들이 그 권한을 이어받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인조는 그런 세 손들도 다 버려버리고 누구에게 그 권한을 주냐면 복림대군에게 세자 자리를 넘겨주어 그가 효종으로 즉위하게 된 거예요. 뭐 효성스러울 수밖에 없죠. 북벌 추진했던 인물이고요. 여기까지도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먼저요. 효종이 죽고 나서 이제 효종이 아닌 현종이 왕으로 즉위했는데 현종이 딱 즉위하자마자 문제는 효종이 죽었을 때 누가 살았었냐면 인조의 계비가 살아있어요. 새어머니, 현종으로 따지면 새어머니, 인조의 새부인, 새왕비가 살아있었습니다. 새어머니긴 하지만 효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에 따라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조선은 예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나라라서 그 예법에 따라서 상복을 입는 기간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명확하게 이 성리학적 질서로 만들어진 조선의 예법에서는 적장자 중심이에요. 큰아들이 중심이고 둘째 이 아들 이하는 그보다 좀 단계가 낮은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아들이 죽었을 때 엄마는 큰아들일 경우에는 3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되고 둘째 아들 이하면 1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된다는 예법이 있어요. 그런데 근데 모두가 같은 주장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서인들은 1년상을 주장하고요. 남인들은 3년상을 주장하게 돼요. 남인의 말은 뭐였냐면 비록 효종이 두 번째 아들이긴 하나 왕의 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적장자로 가야 된다. 왕과 우리 일반 사대부들과는 같은 예법일 수 없다. 때문에 왕만 즉위하면 뭐 당연히 적장자지 3년상 이렇게 주장했고 반면에 서인의 입장은 아니다. 아무리 봐도 효종은 적장자 아니지 않냐. 두 번째 아들이었잖아. 우리도 두 번째 아들 이하는 1년상인데 뭐 1년상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이 사건을 예법을 가지고 다툰다라고 해서 예송이라고 하고 1659년 기해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기해예송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겼냐면 서인이 승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인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게 됐고 남해는 그냥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효종의 부인이 죽었어요. 효종비가 죽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누가 살았냐면 인조의 계비가 살아있어요. 자이대비라는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어요. 또다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며느리가 이제 죽은 거예요. 며느리가 죽었을 때 큰 며느리일 경우에는 1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되고 두 번째 며느리 이하일 경우에는 9개월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법에 써있대요. 역시 이번에도 남인은 1년상을, 서인은 9개월상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1674년 갑인년에 일어난 때문에 갑인예송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현종이 첫 번째 기해예송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못하다가 두 번째 갑인예송에는 가담을 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 이야기는 뭐야 상복을 1년이 있든 3년이 있든 9개월이 있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왕의 정통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몹시 민감한 문제고 신하가 왕의 정통성을 건드려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서인이 그나마 힘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건데 현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떨떠름했겠죠. 그래서 왕이 어느 정도 힘을 차리고 첫 번째 왕이 됐을 때는 아직 뭐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갑인예송 때에는 본격적으로 이 예송의 논쟁에 가담을 하면서 누구 편을 들어주냐면 남인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남인이 승리하게 돼요. 이제는 남인이 주도를 하고 서인이 이것을 돕는 관계, 견제하는 관계가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싸움이 벌어지면서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서로 대립이 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나눠준 프린트 안에는 기예예송, 갑인예송 아래 이 예송 논쟁의 특징이 뭐냐면 이 예송 논쟁으로 대립이 심화되었다라는 얘기를 써놓게 된 거예요. 아, 드디어 이제 서인과 남인이 정말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왕에 의해서 사약이 내려질 거니까. 자, 이런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왕자가 숙종이에요. 그가 왕이 되고 생각했던 거는 뭐야, 신하들이 감히 왕의 정통성에 대해서 또네? 이 자식도 안 되겠네? 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래서 원래 숙종은 옛날 중국 사서오경을 보면 왕이 뭔가 한쪽 분당에 편을 들지 않고 함께 나가는 관계, 그래서 탕평책을 쓰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탕평책을 쓰진 않고 숙종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분당, 내 뜻을 따르는 분당에 힘을 실어주는 정치를 펼치게 돼요. 그래서 하루아침에도 한쪽 정당의 힘이 크게 융성했다가 번성을 했다가 몰락하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마치 갑자기 국면이 전환된다, 동전 뒤집듯이 국면이 전환된다. 그래서 이 당시 정치를 환국정치라고 합니다. 세 번이나 펼치게 돼요. 경신환국, 기사환국, 그리고 마지막 갑술환국,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이제부터의 특징은 뭐냐면 왕까지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함께 대사약의 파티가 벌어져요. 힘을 갖게 된 분당이 상대 분당에게 사약을 맞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신환국 때는 원래 남인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이제 서인이 집권하게 됐고, 서인들은 남인들을 막 공격해서 사실 남인을 몰락시켜요. 하지만 기사환국 때는 다시 남인이 집권하게 됐고, 갑술환국 때는 다시 서인이 집권하면서 이때 이후부터 이제 서인이 계속적으로 집권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사건을 이제는 오직 하나의 당만 나가는데, 일단 하나의 당만이 오로지 전자예요. 오로지 모든 것들을 하나의 당만이 한다. 그래서 일단 전제화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않아요. 정말 죽일 듯이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는 서인들이 집권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숙종은 드라마 같은 곳에 많이 나오는데 이유는 그 자신보다 그 주변에 있었던 여성들이 유명하거든요. 장희빈이랄지 또는 임현황후랄지 많이 봤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리메이크가 많이 된 드라마가 장희빈이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 같은 내용을 보면 보통은 장희빈이라는 악독한 악녀가 왕을 유혹하고 왕을 이용해서 막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장희빈이라는 인물은 남인 계열과 관련된 중인의 딸이었어요. 반면 인현왕후, 두 번째 계비였는데 인현왕후의 경우에는 서인 쪽의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숙종이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두 여인을 이용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그렇게 나오면 재미없으니까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고 있는 거죠. 자, 이 숙종은 아들을 두 명 낳았는데 한 명은 경종이고요. 이 경종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장희빈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영종, 왕자 때 이름은 연인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연인군은 장희빈이나 인현왕후의 아들이 아니라 예전에 드라마 동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나중에 숙종이 이 두 여인 말고 다른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무수리 출신의 궁녀에게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무수리는 궁궐에 있는 여자들, 궁녀의 허드렛 일을 돕는 천민이에요. 일반 농민도 아니에요. 천민이야. 근데 그 천민 중에 최씨성을 가지고 있는 이 무수리가 큰 이쁨을 받아서 나중에 숙빈의 자리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오죠. 바로 영조예요. 자, 경종과 영조. 그러면 딱 느낌이 오시나요? 안 오겠죠? 장희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경종은 남인 쪽에 좀 지지를 받게 되고, 반면에 인현왕후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숙빈 최씨, 최무수리의 아들이었던 영종, 연인군은 서인 쪽에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도 다시 서인이
둘로 갈라져요. 왜냐면 이제 남인이 아예 몰락했기 때문에 남인에게 대해서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노론과 아니다, 남인과는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다라고도 주장할 수 있는 약간 온건적인 서론은 아니게 되었고, 주로 권력을 계속적으로 장악했던 인물은 노론입니다. 이 노론은 세조정치 말까지 모두 이 노론이 끝까지 권력을 장악했던 세력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경종을 그래도 그나마 지지했던 것은 이제 남인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서론과 남인들이 경종을 지지했고, 노론이 지지했던 왕자는 아직 왕이 못했던 연인군이었어요. 그런데 숙종이 죽고 나서 첫째 아들이었던 경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공격을 막 해요.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왕이 힘이 없으니까, 아프니까, 또 몸도 약했거든요. 몸도 약하니까 노론이 왜 이렇게 몸이 약한 왕이 계속 정사를 걸면 더 몸이 아프니까 대신 빨리 후사를 결정해야 된다. 응? 세자를 결정해야 된다. 세자가 없으면 세손을 결정해야 되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노론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다음 후사가 결정돼야 되는데 세자가 없다면 훌륭한 동생분께서 있지 않습니까? 연인군에게 다음 후사로 결정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세자, 왕세손이 아니라 영조가 왕세제가 돼요. 왕의 다음 왕이 될 동생이라는 뜻이 되겠죠. 거기다가 대리청정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영조에게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경종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담인데 이 이후에 사실 여기에 또 굉장한 비하가 하나 숨겨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박제가 되는 영상에 찍지 못해요. 경종이 왜 아들을 낳지 못했는가 뭐 이것과 뭐 장기빈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툼에도 불구하고 경종과 영조는 사이가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영조가 흥원을 굉장히 따르고 경종도 당시에는 동생을 이뻐라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영조가 맨날 몸이 약한 성에게 밥 잘 드시라고 반찬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게장 그리고 후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간 감까지 후식으로 드시라고 보냈어요. 근데 경종이 이 두 가지 음식을 잘 먹고, 원래 음식 잘 못 먹거든요, 밥도. 근데 그날따라 밥을 잘 먹고 후식인 감도 맛있게 먹고 다음날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조를 싫어하는 사람들, 여기는 남인이나 서론계통에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동생이 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게 돼요. 실제로 영조 4년에 이인자의 난이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남인기에를 했던 이인자라는 사람이 일으켰던 난인데, 그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당신은 조선의 임금이 아니라 노론의 임금일 뿐이다 라고 같이 주장한대요. 어마어마한 충격이 되겠죠. 그래서 영조가 무엇을 내세우냐면 탕탕평평, 역시 주역인가에 나오는 중국 고졸에 나오는 구절이 하나인데 탕탕하고 평평한 거예요. 뭔가 분당에 따라서 누구 하나를 득세시키거나 유리하게 하지 않고 공평하게 정치를 펼치겠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영조 탕평정책 특징이에요. 근데 탕평이 한 명이 아니라 그 뒤에 그의 손자인 정조도 탕평정책이죠. 그래서 영조의 탕평정치와 정조의 탕평정치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조의 탕평정치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기존에 있던 분당들을 싹 무시한 채 새로운 분당을 만들어요. 나를 따르는 분당. 내가 탕평정치 주장할 텐데 탕평정치에 따라오자 해서 탕평파를 구성하고 이 탕평파로 권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정치를 이끌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당 정치에 막 서로 싸운 이유는 지들끼리 싸우는 구심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 구심점이 뭐냐면 바로 서원이다 라고 판단해서 전국에 있는 서원을 정리합니다. 나중에 서원 정리하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어요. 뒤에 나오는 흥선대문이 막 서원을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영조, 정조, 흥선대문은 서로 비교할 부분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시험 문제도 얘네 세 명이 묶여서, 얘네 세 명이 아니라 이 세 분이 묶여서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자, 서원을 대거 정리, 철폐하게 됩니다. 서원이 문제야 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거 있어요. 균형법 시행이 들어갑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낮춰줘야지. 영조는 다른 왕들에 비해서
오래 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백성들의 마음을 많이 헤아려요. 이 사람 역시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자기 엄마가 누구예요? 무술이 최씨, 천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욱더 접근하려고 하는 측면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되는 것이 바로 신문고예요. 어느 날 갑자기 태종 때 만들었던 백성들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통로였던 신문고가 사라졌는데 그 신문고를 부활시켰고 법전을 하나 만들어요. 법전은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 복잡해지면서 그 복잡해지고 변화된 사회에 맞춰서 법이 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선은 조선 초 경국대전 이후에 아주 큰 변화의 법전이 없었거든요. 그 법전을 만든 것이 바로 영조입니다. 석대전이라는 법전이에요. 이렇게 탕평정치가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사람들은 영조의 탕평정치는 실패했다고 많이 봐요. 이유는 뭐 그 아들과의 관계도 있고 실제로 탕평파라는 속성이지만 나의 뜻에 따르는 사람 했더니 대다수가 노론이에요. 그래서 노론 중심의 정치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아픔은 그의 아들이자 사도세자. 훗날 손자였던 정조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기록을 지워달라고 할아버지 영조에게 요청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지워져서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사도세자는 굉장히 큰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하고 있고 아마도 정치의 비정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관계가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가 아닌가라고 평을 합니다. 영화가 있었죠? 한 2년 됐나? 작년인가? 그 유아인 주연의 사도였던 것 같은데 그 영화를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사랑하던 아들이었다가 나중에는 점진적으로 필요 없는 인물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세자를 죽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정조예요. 원래 정조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반역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조는 손자를 반드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손자의 호적을 타다가 사도세자 위에 일찍 죽은 형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름이 장원세자였던 것 같은데 그 첫째 아들의 호적에 옮겨서 새 손을 만들고 이 새 손에게 결국 왕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정조가 왕위에 올랐던 그 왕위 계승식을 했던 장소가 지금 덕수궁 옛날에 경호궁? 어쨌든 그 궁궐에서 즉위식을 하는데 즉위식 할 때 가장 처음 했다는 말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질문!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외치면서 왕위가 시작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인물이고 조선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 세종대왕의 뒤를 잇는 왕이 바로 정조라고 많이 꼽고 있어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세종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던 반면에 정조는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사도세자고 지금 붕당 정치가 아주 화려하게 펼쳐지다가 노론이 집권을 했던 왕권의 힘이 약하고 신권의 힘이 강했던 시절인데 이런 것들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영조와 구분되는 점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탕평파라는 새로운 당을 만들지 않아요. 대신 세력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력균형은 그래 너네 좋다. 붕당이 있는 거 인정하겠다. 노론도 있고요. 소론도 있고요. 남인도 있다. 그래서 골고루 쓰겠다. 이제는 골고루 적용해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덕분에 정조 시기에 등용되는 유명한 인물들이 있어요. 최재공이라는 유명한 재상도 있고요. 잘 모르죠? 근데 훨씬 더 많이 알아가는 사람. 정약용이라는 인물도 있어요. 알죠? 조선 후기의 가장 천재적인 인물. 정약용이 남인이었거든요. 아마도 정조가 이러한 탕평 정치를 펼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약용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자, 또한 그 스스로가 세종의 버금갈 만큼 홍보를 많이 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초계 문신제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새롭게 신진 관료가 된 사람들을 더욱더 재교육시키는 제도라고 보면 돼요. 초계 문신제라고 했고 스스로 목숨의 위태로움을 많이 느꼈던 인물이면서도 공부에 대한 끝없는 그런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교육기관을 만들어요. 규장각이라는 기관을 만드는데 규장각
표계문 심리는 정조의 정책을 이룰 때 필수적으로 나옵니다. 마치 누구가 가냐면 세종의 집현전과 비견이에요. 정조의 규장각 중요합니다. 규장각 건물은 어디 있냐면 창덕궁 가보면 창덕궁 뒤에 미리 예약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후원이 있어요. 비원. 그 비원에 가보면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맞은편에 딱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건물이에요. 규장각. 그리고 뭘 설치하냐면 새로운 군대를 만듭니다. 장용명. 원래 조선 후기 군대 훈련동항, 원영청, 소영청, 서청, 분명 이런 군대 있었죠. 이런 군대는 주로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붕당 정치 중에 권력을 장악한 군단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왕에게 보다 협조적인 군대가 필요했고 그것이 장용명이었고, 장용명은 서울에다 하나 설치하고요, 수원에다 하나 설치했습니다. 수원? 그래서 수원을 계획도시로 만들죠. 수원, 화성을 만들고 자신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에게도 이곳으로 이장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한 일이 많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있어요. 서울 호통을 해줍니다. 조선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는데 이상하게 신분이 꼬인 사람도 있었죠. 서울이라는 사람들. 이 서울이라는 사람들은 양반의 자식이지만 첩의 자식이라서 중인 대접을 받고 있었고 뭐가 불가냐면 관직에 진출하는, 중요 관직에 진출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허락해줘도 인물이었고, 경제와 관련해서는 신해년에 통공정책을 펼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나오게 될 텐데 조선은 상행위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예요. 서울 내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 숭례문, 흥인지문, 돈이문, 이 4대문 내에서는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을 시전상인이라고 하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장사가 허용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장사꾼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좀 저해가 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허락해주기 전적이에요. 신해, 통공, 신해년에 모두가 함께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줬다. 그래서 통공이라고 할 수 있고, 법전하는 포천연이 대전 통편이라는 법전입니다. 법전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영조, 정조, 홍선대 문화 중에 비교하기 좋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정조 한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시험 문제에도 잘 나옵니다. 조선전기 세종이 많이 산다면 조선전기는 뭐니뭐니 해도 정조죠. 이렇게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정조가 나이 50에 그만 일찍 죽어버려요. 왜 일찍 죽었다고 생각하냐면 50이면 당시 조선의 평균 수명이 40대였으니까 살만큼 살았네라고 볼 수 있지만 아들이 넘어버렸어요. 아들이 10살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정조의 아들 순조가 왕이 됐을 때 스스로 잘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조순이라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나중에 순조의 장인이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권력을 장악해요. 노루사기 장인이. 그래서 순조가 자신의 스스로 힘을 펼치기보다는 김조순이라고 하는 김씨에 의해서 사실상 이용을 당하고, 왕권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순조는 다음에는 자기를 넘어서는 왕자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왕권을 되찾아야겠다고 했는데 마침 아들을 잘랐어요. 효장세자라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순조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불과 8살에 불과했던 헌종이 왕이 돼요. 그래서 풍양조씨라는 사람이 외척, 왕비 집안이 됐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헌종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고, 그래서 이제 대가 끊어지니까 왕족 중에 좀 힘이 없는 왕족을 찾아요. 18살에 강화도에서 농사를 하고 있었던 왕족 출신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인생 역전이죠. 농사 짓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마가 오니 태어가서 왕으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권력이 없었겠죠. 그래서 다시 누구의 권력이 오면 안동 김씨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안동 김씨, 풍양조씨와 같은 소수 가문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형태를 세도 가문에게 권력이 넘어간다. 그래서 세도 정치라고 부르고, 이 가장 대표적인 가문이 바로 안동 김씨예요. 안동 김씨. 지금 요즘 아주 흥행이 방영이 되고 있는 넷플릭스의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있던데 그 킹덤이라는 드라마에도 무슨 조씨가 나오는 것 같아요.
유승용이 연기했던 그 집 맞았는데 안동김 씨를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것 같아요. 그 영화는 뭐 그 드라마는 어차피 가상이라 역사적으로는 같다고 볼 수 없지만 딱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 거면 이 정도 시기 요 조선 후기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요 세도 가문들이 안동김 씨를 비롯한 세도 가문이 뭘 장하고 있냐면 비변사를 장악해요. 완벽하게. 조선왕이 가장 중요한 기업이었던 비변사 장악하고 있는 인물들 바로 이들이고 군영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군영들 5군영 군영도 장악해요. 정치적 군사력을 장악합니다. 모든 힘이 다 안동김 씨부터 나온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왕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냐면 관직을 팔 수 있습니다. 매매할 수 있어요. 뭘? 관직을. 매관, 매직. 관직을 사고 파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장을 돈을 주고 샀다. 내가 10억을 주고 광주광역시장 자리를 샀다. 그럼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관직을 샀겠어요? 아, 내가 10억이나 투자했으니까 광주를 빛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10억이나 투자했으니 그 이상을 뽑아내야지 라는 생각을 갖겠죠. 그래서 이 매간매직으로 등장했던 그 부정부패한 관리들, 탐관우리들은 백성들을 쥐어짭니다. 뭘로 쥐어짜면 되겠어요? 세금으로 쥐어짭니다. 세금?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다 써놨었잖아요. 원래는 전세, 공납, 군역이 있었다가 요 세 가지 특히 대동법으로 인해서 군납이 전세가 됐고 그래서 세금이 두 가지가 있더라. 전정이 있고 토지로부터 받는 세금, 군정이 있고 군대에 가는 대신에 내야 되는 납부해야 되는 군포. 여기다가 원래는 국식을 대여하는 제도였던 환곡이 마치 세금 제도처럼 쓰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삼정이라고 해요. 삼정을 지들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막 더 꺾고 막 그러니까 그것이 어지러워졌다. 한자로 문란이라고 하거든요. 삼정이 문란해졌다 표현합니다. 세조 정치 시기는 삼정이 문란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너무나도 살기 어려운 시기예요. 이 때문에 두 가지 중요한 농민 반란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첫 번째 1811년에 벌어졌던 홍경래난이에요. 홍경래난. 지역이 중요한데 어디가 지역이냐면 바로 여기가 지역입니다. 어디예요? 평안도예요. 그래서 평안도 차별로 인해서 처음 일어났던 사건이 1811년 홍경래난이었고 문제상 해결이 되지 않아요. 나는 뒤덮긴 하지만 이봉식 이유가 있고 두 번째 벌어졌던 사건은 1862년에 벌어졌던 사건인데 1862년이 임술년이에요. 그래서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 봉기입니다. 근데 처음 어디서 일어나면? 처음 진주에서 일어나요. 진주? 진주 어디야? 경상남도 이쪽, 약간 서쪽에 있죠. 진주에서 처음 일어났다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 사건이 임술 농민봉기입니다. 벌어진 이유는 홍경래난은 평안도 차별이었다면 홍경래난이 임술 농민봉기가 벌어졌던 직접적인 원인은 삼정이 논란이에요. 야, 못 살겠다. 세금 때문에 죽겠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게 삼정을 해결하기 위한 삼정 이정청인데 세도 가문이 그대로 집권하게 있는 상태에서 삼정 이정청이라는 거 기관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미봉책이 불가해요. 잠깐 덮어놓은 거예요. 불가해요. 그리고 나서 1862년에 임술농민봉기라고 했는데 그 다음 해인 1863년에 아주 획기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흥선대원군인데 이 흥선대원군은 10강부터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봤던 내용들을 통해서 학습지 정리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